너희 집 전세금 다시 돌려줘야겠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엄마가 준 거잖아요. 그리고 내 남은 재산은 전부 다 딸한테 남길 거야. 너희한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말이야. 뭐라고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형평성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동안 생각 많이 해봤다. 내가 벌어온 돈은 가게에서 나온 거고 그 가게를 나와 함께 지켜준 건 내 딸 민정이야. 근데 너희는 시댁은 남이라면서 이젠 남한테 돈까지 기대하니? 그래도 민정이만 편애하시는 거잖아요. 다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맞아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러는 건 차별이에요. 차별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가족이 되었어야지. 시댁은 남이라면서 날 내쫓은 건 어디 사는 누군데? 아니, 그래도 아가씨만 주시는 건. 그럼 저희는 뭐예요? 아예 한 푼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응, 한 푼도 없어. 엄마, 그게 말이 돼요? 됐어. 할 말은 다 했으니 이만 돌아가라. 남은 것이라도 조금만 나눠주세요. 저희 진짜 힘들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라. 너가 말했잖니? 시댁은 남이라고. 나도 그 말 똑같이 되돌려줄게. 앞으로 남처럼 살자.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7세 박문희 씨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작은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그 식당의 주인은 박 씨였습니다. 30년 넘게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친 결과 이젠 반찬만 따로 구매하러 오는 단골도 줄을 섰습니다. 박 씨는 매일 새벽같이 장을 보고 한가득 들여온 무, 배추, 두부, 멸치 등을 다듬어 손수 반찬을 만듭니다. 손목이 아파도 쉬지 않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죠. 정갈한 손맛에 위생까지 철저히 덕분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요즘 보기 드문 진짜 손맛이라 통했습니다. 딸 민정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주말이면 빠짐없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딸은 깔끔한 성격은 엄마를 닮아 주방에서도 손이 바빴습니다. 엄마, 반찬 좀 줄이자니까. 우리 집이 식당이지 반찬 가게야? 딸은 투덜거리면서도 어느새 앞치마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에 웃음이 났습니다. 동네의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딸이 엄마를 꼭 닮았어요. 말투도 손재주도 참 보기 좋아요. 아들 원호는 결혼에 분가한 지 오래였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직장 일에 치이느라 얼굴 보기 힘들었고 며느리 주영과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야 간신히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아들이 결혼 직후에는 자주 찾아왔지만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바쁜 회사 일도 있었지만 며느리가 시댁 방문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박 씨는 눈치챘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들의 무심함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요즘은 다 바쁘게 사니까. 그렇게 넘기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연락을 하거나 먼저 챙기는 편은 아니었지만 첫인상부터 싹싹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무엇을 받거나 자기를 챙기는 데는 익숙하면서도 그에 대한 감사나 사소한 보답엔 늘 서툰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그런 점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젊은 애들이 다 저런가 보지. 부모니까 그냥 넘기자.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온 며느리가 처음으로 박 씨의 식당 반찬을 처음 맛본 날 며느리가 내뱉은 한마디가 모든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나물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말끝마다 감탄을 이어가던 며느리는 그 뒤로 박 씨의 식당에서 반찬을 얻어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저희 엄마가 입이 짧은 편인데 어머님 반찬은 진짜 잘 드세요. 몇 가지만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며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박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맛있게 드시라고 전해주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며느리는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반찬 너무 잘 먹었어요. 혹시 이번에도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지만 그게 매주가 되고 그 횟수가 익숙해지자 요구사항까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장조림은 간을 좀 덜 짜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가 짠 걸 잘 못 드셔서요. 고등어 조림은 혹시 순살로 가능할까요? 가시 바르기 힘들어 하셔서.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박 씨는 조용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장사하면서도 이렇게 세세하게 요구받은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그래도 가족인데 이 정도야 뭐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도 한창 식당에서 일하던 박 씨에게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저희 엄마가 친구분들 모시고 집에 오신대요. 지난번 반찬 드셔보고 다들 너무 맛있다고 하셔서요. 혹시 10팩만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 씨 잠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친정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이제는 그 어머니의 친구들까지 누가 먹는지도 모를 반찬을 가게 일 마치고 손목 쑤시는 와중에 새벽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결국 박 씨는 그날도 반찬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딸 민정이 주방에 들어오며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죠. 엄마, 장사 끝났는데 또 뭐 만드세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친구분들 드린다고 반찬 좀 부탁해서. 뭐라고요? 벌써 몇 번째예요? 새언니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나도 이제 한계인 것 같아. 그날도 박 씨는 평소처럼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장조림, 고등어조림, 나물 3가지를 준비하며 하루는 식당으로 찾아온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그래, 주영아. 무슨 일이니? 원호는 회사 갔니? 네, 오빠는 오늘도 야근이에요. 저는 어머님 가게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며느리는 주방 쪽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에 친정 쪽에서 모이기로 했는데요. 반찬 한 15팩 정도만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가 지난번 것도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는데 다들 엄청 맛있다고 하셨대요. 박 씨는 순간 멈칫했죠. 주방에서 반찬을 담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젠 친정의 선물용까지. 지난번에도 10팩이나 포장해 준 것이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지만 박 씨는 애써 표정을 누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주영아, 미안한데 너랑 원호 먹을 것까진 괜찮은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친정 쪽까지 챙기는 건 좀 힘들겠다. 요즘 가게도 바쁘고 재료값도 만만치 않고 말이지. 선물이면 매장에서 파는 포장 반찬도 있으니 그걸로 생각해보는 건 어때? 박 씨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장 보러 가면 물가가 많이 올라서 가게 운영이 예전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매주 이렇게 공짜로 반찬을 퍼주다 보니 이익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친정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깟 반찬 조금만 더 해주면 될 걸 가족끼리 왜 이렇게 계산적으로 구세요? 실망이에요. 박 씨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특히 그깟 반찬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고 온종일 서서 만드는 반찬이 그깟이라는 말로 표현될 줄은 몰랐죠. 한참을 뜸들인 끝에 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말 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루에 50사람 반찬 만들고 나면 손목이 욱신거려. 그래도 너희 가족이니까 말 안 하고 그냥 해줬던 거야. 근데 당연한 듯이 받아가고 고맙단 말도 한 번 없고 요구는 점점 많아지니까 너무 힘들다. 박 씨의 말에도 며느리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끝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짜 반찬은 어렵겠다. 필요하면 가게에서 포장 반찬 사가렴.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박 씨를 노려보듯 소리쳤습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시댁은 남이라더니 앞으로 저도 남처럼 대할게요. 그 순간 박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시댁은 남이라니. 그동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가족이라는 마음 하나로 애썼던 박 씨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이어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차가운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죠. 반찬도 됐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요즘 어머님 반찬 좀 짜고 자극적이라 체하셨어요. 이어진 말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공짜니까 먹은 거지. 돈 주고 사 먹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가게를 나갔고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온 가게에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며느리의 말처럼 진짜 남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답장이 와도 단답뿐이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박 씨의 생신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식당 문까지 일찍 닫고 집에서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렸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생일날만큼은 연락이 왔는데 말이죠. 엄마, 생신 축하해요. 딸 민정이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어 딸은 어머니의 쓸쓸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단박에 눈치챘습니다. 오빠 연락 없어요? 응, 바쁜가 보다. 괜찮아. 박 씨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에 맺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딸 민정이 건넨 스마트폰 화면엔 며느리의 SNS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최고 유일한 가족이라는 멘트와 함께 친정 식구들과의 여행 사진이 잔뜩 올라와 있었죠. 게시 날짜를 보니 바로 어제 박 씨의 생신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자. 젊은 애들이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봐도 단 한 통의 축하 전화나 문자도 없었다는 사실은 너무 서운했죠. 며칠 뒤 아들 생일이 다가오자 박 씨는 마음을 다잡고 집을 찾았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아무래도 자식 생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결국 박 씨는 직접 아들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내 인기척은 났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3번쯤 눌렀을까. 마지못해 문을 연 며느리는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박 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락도 없길래 그냥 손주도 좀 보고 원호 얼굴도 보고 싶어서 왔어. 곧 아들 생일이잖니? 줄 것도 있고.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그렇다고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오시면 안 되죠. 저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남의 집이라니. 박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영아, 또 그 말이니? 아직도 그때 반찬 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땐 내가 그냥. 어머니가 먼저 친정을 남처럼 대하셨잖아요. 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박 씨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순간 며느리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뭐 하세요? 안 나가시고. 그리고는 박 씨의 등을 손으로 밀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박 씨는 마치 추운 바람 속으로 혼자 밀려난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선물 봉투는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죠. 박 씨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박 씨는 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손에 든 선물만 끌어안고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황을 차근히 설명했지만 돌아온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주영이한테 상처 줬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박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죠. 내가? 친정에 반찬 드리기 버겁다고 가게 힘들다고 말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듣고 보니 엄마 말이 좀 각박하게 들리긴 했어. 주영이 많이 속상했대. 박 씨는 억울하고 허탈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정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 아들의 태도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암튼 엄마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 그게 맞는 것 같아. 박 씨는 땅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당연한 말 한 거잖니. 일부러 연락 피하고 문전박대까지 할 이유가 돼? 아들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 진짜 우리 집 여자들은 다 기가 세서 문제야. 내가 중간에 껴있으니까 너무 피곤해. 엄마, 난 바빠서 이따 연락할게. 뚝. 아들이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씨는 핸드폰을 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건 내 자식이 내 편이 아닐 때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죠. 식당 뒷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딸이 박 씨의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조심스레 털어놓은 박 씨의 이야기에 따른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진짜 뻔뻔하네요. 아니, 오빠도 새언니도 엄마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마인데. 지들은 엄마 식당에서 설거지 한 번, 재료 손질 한 번 한 적 없으면서. 딸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엄마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한마디 했더니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시댁은 남이라면서 엄마를 내쫓아요? 엄마, 그딴 식이면 받은 거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전세금이고 혼수고 지금까지 준 거 싹 다요. 그 밤 박 씨는 가게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전세금 송금 내역, 혼수 지출 영수증, 반찬 제작 내역까지 차곡차곡 모아둔 서류철을 꺼냈죠. 박 씨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들 부부에게 주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돌려받을 건 받아야겠다. 박 씨는 조용히 속삭였죠. 이 기회에 더 이상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부모가 아님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톡톡히 깨우쳐 주기로 결심했죠. 며느리에게 문전박대당하고 아들마저 그 편을 드는 통화 이후 며칠 동안 박 씨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돌아온 저녁마다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오직 며느리의 차가운 말과 아들의 무심한 반응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퍼줬는데 고맙단 말 한 번을 못 들었지. 그렇게 박 씨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새벽마다 장을 보고 손목이 퉁퉁 붓도록 식당을 운영하며 버텨온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을 떠난 후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작했던 작은 식당이었죠. 자식에게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살았던 날들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아들이 결혼했을 때 전세금까지 모두 대주었죠. 당시 혼자 일하기 벅차서 사람을 더 쓰고 싶었지만 아들의 앞날을 위해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남이라는 말과 함께 등을 떠밀리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딸 민정이 생각났습니다. 주말마다 가게에 나와 설거지하고 장보고 다듬고 다져가며 함께했던 시간들. 학교 다니며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를 돕겠다며 달려왔던 딸이었죠. 딸이 있었기에 식당을 지금까지 끌어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나와 진짜 내 편을 위해 살아야겠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도착했을 때 박 씨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정아, 엄마 좀 도와줄래?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가게 정리하려고 해. 이제 그만 쉬고 싶어. 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리고 박 씨는 딸에게 자신의 계획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아들 부부와 딸을 따로 불렀습니다. 아들네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기도 했죠. 전화기를 들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중대한 얘기가 좀 있다. 이번 주말에 며느리도 같이 시간 좀 내서 우리 집으로 와.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동의했습니다. 네, 엄마, 근데 무슨 일이에요? 와서 얘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느꼈죠. 사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이번 며느리의 태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아들 부부가 보여온 행동들, 그리고 특히 아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썩 내켜하지 않는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요즘 회사도 바쁘고 주말엔 좀 쉬고 싶은데.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고 며느리는 앉자마자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딸은 조용히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죠. 박 씨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이제 너희도 전세 만료될 때 되지 않았니? 이사 준비는 잘하고 있니? 아들 부부는 슬쩍 서로를 바라보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 네, 요즘 집값도 오르고 하니까 알아보는 중이에요. 박 씨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이젠 나이가 있으니 가게를 슬슬 정리하려고 해. 그동안 많이 무리한 것도 있고, 정리하면 돈이 좀 생기긴 하겠지. 그 말에 며느리의 눈빛이 번쩍였고 아들은 눈동자를 굴리며 엄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던 두 사람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죠.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이제 편히 사셔야죠. 참 가게 정리하시면 돈이 꽤 생기실 텐데. 며느리도 바로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애도 있고 좀 더 넓은 데로 옮기면 좋겠죠. 요즘 전세도 비싼데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알랑거리는 그 말투가 박 씨의 귀에 콕 박혔습니다. 돈이라는 단어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모습이 너무나 분명했죠. 잠시 뜸을 들이던 박 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말인데. 너희 집 전세금 다시 돌려줘야겠다. 네? 아들의 표정이 얼어붙었고 며느리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 돈 내 피땀으로 번 돈이야. 30년 넘게 반찬 만들고 손목에 파스 붙이며 장사해 모은 돈이지. 아들이 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엄마가 준 거잖아요. 박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생각 많이 해봤다. 내가 벌어온 돈은 가게에서 나온 거고, 그 가게를 나와 함께 지켜준 건 내 딸 민정이야. 그래서 내 남은 재산은 전부 다 딸한테 남길 거야. 너희한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뭐라고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형평성 없이 저희한텐 한 푼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박 씨는 냉정하게 받아쳤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나와서 설거지하고 재료 다듬고, 내가 아플 땐 가게도 대신 봤다. 근데 너희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있니? 그렇게 날 무시하고 반찬도 모자라다 하더니 이젠 돈까지 기대하니? 아들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민정이만 편애하시는 거잖아요. 다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맞아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러는 건 차별이에요. 박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가족이었으면 가족처럼 굴었어야지. 시댁은 가족도 아니라면서 날 내쫓은 건 어디 사는 누군데. 형평성을 논하기 전에 먼저 가족이었어야지. 받아갈 땐 당연하게 굴고 정작 중요할 땐 남이라더니 이제 와서 권리만 주장하니? 아들 부부는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뻔뻔했죠. 아니, 그래도 아가씨만 주시는 건. 그럼 저희는 뭐예요? 아예 한 푼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박 씨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잔을 내려다 봤습니다. 응, 한 푼도 없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게 변했죠. 순간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그러자 박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 할 말은 다 했으니 이만 돌아가라. 하지만 아들 부부는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민정이보다 우리가 더 어렵잖아. 남은 것이라도 조금만 나눠주세요. 저희 진짜 힘들어요. 박 씨는 그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라. 너희가 말했잖니? 시댁은 남이라고. 나도 그 말 똑같이 되돌려줄게. 앞으로 남처럼 살자.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받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박 씨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남이라며 쫓겨났던 그날처럼 똑같이 아들 부부를 현관 앞에서 조용히 밀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 뒤엔 더 이상 미련도 눈물도 없었죠. 엄마 괜찮아요? 딸이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죠. 응, 이제 괜찮아. 오히려 후련하네. 박 씨 그날로 아들 부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연락에 흔들리지 않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부터 박 씨는 가게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아쉬워했지만 모두 박 씨의 결정을 이해해 주었죠. 한 달 뒤 가게는 완전히 정리되었고 박 씨는 딸 민정과 함께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죠. 손목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화가 왔네. 그 목소리에는 후회가 아닌 홀가분함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가 아들 부부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모든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동안 급할 때마다 받아오던 생활비, 용돈까지 모든 지원이 한 번에 싹 다 끊긴 것이었죠. 특히 아들에게 빌려주었던 전세금까지 회수되자 평소에 사치가 심했던 두 사람의 삶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박 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 아들 부부는 이를 무시했지만 변호사의 내용 증명이 도착하자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죠. 어머니도 정말 너무하시지.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까지 이럴 수 있어요? 며느리는 친정어머니에게 하소연했지만 결국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이미 신용 한도는 바닥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동안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하고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돈을 함부로 써온 결과 신용카드 빚도 상당했죠. 결국 이들은 급하게 전셋집을 빼고 햇빛도 잘 안 드는 오래된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쾌적한 아파트에서 습기 차고 오래된 집으로의 이사는 특히 며느리에게 큰 충격이었죠. 당신이 그때 잘했으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겠지. 왜 나한테만 그래? 당신은 그동안 뭐 했는데? 아들 부부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밤마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욕설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박 씨는 딸 민정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돈으로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집을 장만했고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위해 새로운 취미도 찾아주었죠. 엄마, 이 근처에 문화센터가 있다는데 같이 다녀볼까요? 노래교실도 있고 요가도 있어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내가 요가를 할 수 있을까? 박 씨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갈 필요도, 손목이 아프도록 반찬을 만들 필요도 없었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한참 후 재산을 빼앗겼다는 억울함에 못 이겨 아들을 부추겼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도 자식인데 그 돈을 통째로 딸한테만 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소송이라도 걸어야 하는 거 아니야? 며칠 뒤 아들 부부는 생각보다 더 뻔뻔하게 돌아왔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박 씨가 딸에게 남긴 재산 일부를 자신들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죠. 법정에서 아들 측 변호사는 어머니의 재산은 자식들의 것이라며 딸에게만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판사 앞에서 침착히 말했죠. 그 돈은 전부 제 명의로 된 것이고 30년 동안 제가 제 손으로 일군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동안 식당 일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게 돈을 받아가기만 했죠.
이 가게를 함께 지킨 사람은 제 딸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재산은 박 씨의 자산이며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할지는 피고의 적법한 권한임을 인정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에서 패한 아들 부부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죠. 어느 날 박 씨는 민정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네. 이혼한대. 결국엔 이렇게 됐네. 아들 부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고 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결정적인 타격이 된 것이었죠. 며느리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고 아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몇 달 뒤 박 씨의 집 앞.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건 아들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췌한 얼굴이었죠. 엄마, 다 내가 잘못했어요. 아내도 떠났고, 이제 진짜 혼자야.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 씨는 말없이 문을 열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그 말 예전엔 기다렸지. 근데 지금은 듣고 싶지도 않다. 박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집 앞을 찾아왔습니다. 설날, 추석, 어버이날마다 꽃다발을 들고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그날 이후 박 씨는 딸 민정과 함께 진짜 평온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주말이면 버스를 타고 단풍 구경도 다녔죠. 문화센터에서는 민정과 함께 노래도 배웠고 매일 저녁이면 웃음소리가 식탁을 채웠습니다. 가끔 옛 단골 손님들이 놀러 오기도 했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소모임도 만들었죠. 이게 사람이 사는 맛이지. 지난날의 고된 삶이 무색할 만큼 이제 그녀의 일상은 여유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골목길. 박 씨는 딸 민정과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상쾌했죠. 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도 그때 그 결정 후회 안 해요? 박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후회? 아니, 오히려 더 확신이 들어. 햇살은 따뜻했고 박 씨의 눈가엔 평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더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듯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아들도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닫게 되겠지. 그때쯤엔 다시 받아줄지도 모르겠구나. 박 씨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언젠가는 자식을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박 씨의 지난날의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벚꽃잎이 살짝 어깨에 내려앉았고 박 씨는 그것을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마치 지난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말이죠. 민정아, 오늘은 내가 저녁할게.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까? 네, 엄마. 엄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진짜 새로운 계절로 들어서듯 천천히 골목길 너머로 걸어갔습니다. 박 씨의 뒷모습은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은 것이었죠.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